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주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당신의 주치 이 시간에 유방암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남성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유방암 환자들에 대해서 가족의 격려와 지원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유방암 환자들 경우에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가정 내에서의 그런 그 격려와 도움, 뭐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유방암 환자 10명 중에 1명은 남편과 이혼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그런지 오늘 우리 국내 유전성 유방암 권위자인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병원장 모시고 함께 이런 이야기도 좀 제가 질문도 드리고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원입니다. 오늘 12월 첫날인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엄청 춥더라고요. 네, 오시는 길은 괜찮았어요? 네네, 별 문제 없었습니다. 네, 건강해 보이셔요, 우리 원장님은.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난 10월인가요? 가을에 뵀었죠? 네네. 네, 그때도 이제 저희 시간에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워낙 뭐 유방암 예방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늘 네. 바쁘시죠? 네, 특히 10월 달은 핑크리본 캠페인의 달이어서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했고 또 그런 행사들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더 아시게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 유방암에 대한 뭐 설문조사 뭐 이런 것도 하셨다고요. 네, 사실 유방암 환자들이 암으로 치료받고 그런 또 과정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들인데 네. 그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어머니라는 그 위치가 사실 요즘은 아버지보다도 더 중요한 네. 가정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생기는 그런 병이 가족 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머니는 또 가족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해보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하셨나요? 저희가 약 350분 정도를 대상으로 했고요. 네. 대림성모병원, 또 분당서울대병원, 또 한국 유방암 환우총연합회의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니까 뭐 그 이혼율이 조금 네. 늘어난다고 네. 보신 건가요? 상당히 많은 그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그 질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네. 이혼율이 상당히 높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사실 저희 나라의 평균 이혼율이 몇 퍼센트인지 잘 몰랐는데 네. 한 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심하겠지만. 네. 근데 저희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 15% 정도의 이혼율을 보고를 해서 네. 일반인과 비교를 하면은 한 3배 정도 높은 그런 결과이고요. 또 특정 연령대에서는 사실 굉장히 높은 그런 보고도 있었는데 네. 사실은 너무 적은 수여서 여기서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여성이 유방암이 걸리면 좀 이제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오히려 가족들의 그 울타리에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게 이제 여성들이 어머니가 혹은 뭐 부인이 아프면 네. 굉장히 초반에는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네.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질병이라는 것이 감기와 달리 한 일주일 앓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유방암 환자들은 결국 평생 본인이 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들이 느끼는 본인의 상태와 가족들이 느끼는 또 환자의 상태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런 네. 괴리감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정신적으로 또 아픈 그렇죠. 게 또 새로 생기나 봐요. 네, 실제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네.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그런 여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여성의 유방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 네. 주변에서도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네.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치료 기간에 이제 수술은 물론 이제 처음에 딱 맘먹고 하잖아요. 근데 항암 치료라든가 네. 방사선 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의 최소한 7, 80% 이상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되고요. 네. 또 70% 이상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고 또 70% 정도가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호르몬 치료.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한두 시간 정도면 끝나버리는 거고 네. 퇴원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항암 치료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또 방사선 치료도 2달 정도 해야 네. 되고 호르몬 치료는 5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최장 치료. 6년 내지 7년 가까운 시간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환자분들은 전부 다 본인이 암 투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족 입장에서는 멀쩡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 처음에는 네.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뭐 남편분들이 설거지도 하고 뭐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그게 오래 못 가는 네. 경우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김병희 효자 없다는 말이 옛말이 또 떠오르는데요. 그래도 또 가족이니까 끝까지 함께 가야지 보살펴 주고 네. 뭐 그래야 되는데 참 사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자, 물론 모든 그 암 환자들이 정말 다 힘들고 어렵겠죠. 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이기에 네. 또 여성으로서 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여성의 정체성의 상처를 입는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여성들이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다른 질병에 비해서 유방암 환자들이 받는 상실감은 암에 대한 공포는 당연히 첫 번째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자기 몸의 변화. 특히 완전히 절제를 하신 여성의 경우에는 가슴이 없어지면서 본인이 남자가 된 걸까? 네. 그런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네. 상당히 많다고 네. 하고요. 사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유방이 차지하는 가슴이 차지하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그 부인에게 신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네. 많고 배려한다고 오히려 하는 게 오히려 아내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도 상처가 있고. 될 수도 있고 또 부인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또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를 갖는 것이 재발을 더 조장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건 그래서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아니어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부부관계가 멀어지고 또 결과적으로는 또 불화까지 생기는 일들이 또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시에 남성 유방암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저도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드라마 질투의 네. 화신이란 드라마에서 맞습니다. 네. 남성 유방암이라는 거에서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저는 네, 잘 네. 몰랐었거든요. 유방암은 여성들만 생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보고 나서 남성도 유방암에 걸리는구나 그렇게 알았거든요. 네. 실제로 남성들이 걸릴 확률이 물론 뭐 적겠지만 어느 그래서 정도. 사실 질투의 화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방암에 대한 남자분들도 네. 관심을 갖게 됐고 질투의 화신 작가님이 쓰실 때 네.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 자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자문도 그러셨구나. 해드리고 네. 남성 유방암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얼마나 발생한다는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남성 유방암이 1년에 100건 정도 적게는 50에서 100건 정도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평생 남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1000명에 1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적다고 생각하면 적지만 네. 또 남성 유방암은 없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럼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네, 네. 네. 근데 그 유방암은 여성의 호르몬과 연관돼 있다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남성 유방암은 어떤 건가요? 왜 발생하는 거죠? 남성 유방암의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유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안젤리나 졸리가 네.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서 양쪽 유방을 예방적으로 절제했다는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네. 그것처럼 남성인데도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한 60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남자 환자들은 반드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이유고요. 네. 그래서 유전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요. 부분이고 두 번째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남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의도적으로 드시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고요. 의도적으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왜 드시죠? 여성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분들께서는 네네.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에스트로겐을 복용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고 또 XXY 염색체를 갖고 있는 네. 그런 클라이네펠터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네. 염색체 이상 질병이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남성과 똑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XXY가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아. 그런 분들은
또 에스트로겐 호르몬 레벨이 높아져서 네. 유방암에 더 걸릴 가능성이 많고요. 네.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없는 분들이 90%가 넘습니다. 왜 네.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예, 그래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일반 남성들에게도 유방암은 올 수 있다. 네. 예,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그런 분들. 유전적 요인을 누구나 다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네. 하고 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좀 드시는 분들이나 또 좀 클라이네펠터 증후군, 염색체 이상 예, 염색체 이상. 예. 네. 그러면 남성 유방암의 증상도 여성과 거의 비슷한 건가요? 네. 여성의 제일 흔한 증상이 통증이 없는 혹이 네. 만져지는, 멍울이 만져지는 게 네, 여성 네. 유방암의 제일 흔한 증상인데 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이 통증이 없는데 뭐가 만져졌다가 제일 흔한 증상이고요. 아. 근데 남성은 아시다시피 가슴 조직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진행돼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네. 그더 위험한 경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가슴에 만져졌을 때 몽우리가 이렇게 잡히면은 이제 그런 자가진단법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자가진단법을 잘 알면서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겠지만 네.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선생님마다 중요한 말씀하시기를. 부분이고요. 심지어 유방암 환자분들도 어제 제가 강의를 했는데 네. 주기적으로 검진 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것만으로 어떻게 뭐 진단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네. 자가 검진은 항상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어떤 분들은 막 남자 주먹만한 혹이 있는데도 네. 그걸 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제 나의 가슴과 오늘의 가슴 혹은 한 달 전에 내 가슴과 오늘의 가슴이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좀 약간 좀 예민하거나 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서 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무디거나 네, 네. 센시티브하지 않은 사람들은 네.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자가 검진을 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요. 네. 생리가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생리 후 예, 3일. 예,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가슴이 굉장히 부풀어 있어서 네. 만지면 뭐가 다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리가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시작하는 그 검진을 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폐경이 된 여성은 그냥 뭐 매달 1일 날 오늘이 네. 12월 1일이니까 오늘 지금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매달 1일 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달에 한 번은 뭐 더 반드시. 자주 하면 네. 그것도 좋은 네. 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 남성 유방암의 치료법이라고 할까요? 여성들은 이제 대부분 절제를 하잖아요. 네. 그 남성들은 어떻게? 뭐 남성 유방암도 사실은 치료 방법이 다르지는 않고요. 네.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은 요즘 보존 수술을 유방을 살리는 네. 유두와 유방을 살리는 수술을 한 70% 정도에서는 하는데 네. 사실 남성의 경우에는 별로 살릴 가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남성들은 거의 99% 완전 절제를 택하고요. 네. 남성의 경우에 완전 절제. 유두 바로 밑에 그 암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유두를 살릴 수 없는 유두를 포함해서 가슴을 완전히 절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남성들도 또 그러고 나면 여성 못지않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엄청 많을 그렇죠. 것 같아요.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이제 목욕탕, 대중 네. 목욕탕에 가시는 게 또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네. 목욕탕에 가시는 게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요. 그래서 환우회들끼리 모여서 환우분들끼리 함께 찜질방 같은 걸 전세내서 함께 목욕을 하러 가시기도 하고 네. 내년부터는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도움을 좀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다른 게 아니라 뭐 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배려고 관심이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네. 부분이었네요. 또 그거는. 자, 그리고 4917님. 아들이 중학생인데 가슴이 나오는 것 같다고 우울해합니다. 남자들의 경우도 가슴 축소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네. 흔한 일이고요. 네. 지금 중학생인데. 네, 여성형 유방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병이고, 뭐 인터넷상에서는 여유증 이렇게 많이 네. 이렇게 지칭이 됩니다. 네. 사춘기 때 흔하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사춘기 때 생긴 것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춘기 때 수술을 보통 하지는 않고요. 또 여성형 유방과 감별해야 될 것이 비만입니다.
네. 살이 찌면 가슴이 커지는 그렇죠. 것처럼 네. 실제 유방 조직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지방 때문에 가슴이 커진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 경우에는 1차적인 치료는 살을 빼는 거겠죠. 근데 네. 유방 조직이 정말 있는 여성형 유방도 있습니다. 그 어떻게 구분이 가능해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아. 유방 조직은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체중 조절로서 해결이 안 되고 뭐 약물 치료를 가끔 하기도 하지만 그걸로서 완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네. 그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 네. 뭐 일반 남성과 같이 훌륭하게 멋진 또 몸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아까 그 여유방이라는 게 여성의 유방, 여유증, 예, 여성형 유방. 예, 여성형 유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여유방 환자들은 뭐 다른 증상,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다른 증상도 또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네. 근데 여성형 유방과 항상 감별해야 될 거는 다른 내과적인 병이 없는지를 꼭 감별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호르몬의 이상 때문에 네. 그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더 흔한 건 약물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약물, 또 심장과 관련된 약물을 먹었을 때 네. 여성형 유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 약물을 다른 약물로 바꾸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뭐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이 있더라도 또 여성형 유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암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런 호르몬 계통의 이상이 없다. 네. 라는 게 감별이 되면 그 다음에 치료 여부는 결국은 미용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0015님, 출산하고 겨드랑이 밑이 볼록해졌는데요. 부유방인가요? 만약에 그러면 절제해야 하나요? 하셨네요. 네.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유방 조직이 이렇게 부풀게 되죠. 네. 근데 유방 조직이 우리는 뭐 양쪽 가슴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람도 뭐 강아지처럼 가슴이 겨드랑이부터 이렇게 사타구니 있는 데까지 한 10개 정도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뱃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있는데 아, 그래요? 이게 태아 때부터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 나머지 유방들이 퇴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겨드랑이입니다. 네. 그래서 겨드랑이에도 유방 조직이 조금 있고요.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조직, 유방 조직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신이 끝나고 모유 수유가 끝났을 때 거기가 이제 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부유방, 출산 후에 예, 그렇게 출산 후에 생긴 거고, 네. 그럼 뭐 부유방이고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수축되지 않으면 수술적으로 그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용적인 측면에서 건강상의 문제는 없고요. 단 네. 한 가지 겨드랑이 쪽에 있는 부유방에서도 섬유선 정도 생길 수 있고 네. 유방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서도 뭐가 만져지면 꼭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네, 뭐가 만져지는 거가 네.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아유, 안 만져져야 되는데. 자, 그리고 4975님. 여성의 가슴을 치료로 절제하면 흉이 많이 남는데 남성의 경우는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도 흉터는 없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흉터가 없는 수술은 사실 없고요. 네. 흉터를 작게 하려고 이제 외과 의사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과거에는 막 10cm씩, 15cm씩 저희가 수술 상처를 남겼는데 네. 요즘은 2cm, 3cm만으로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네. 사실 크게 째고 수술하는 것이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네. 수술인데 네. 2, 3cm를 째고 수술하면 네.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면 막 온몸에 막 그렇죠. 담이 들어있는 네. 그런 일들이 네. 생기는데 어쨌든 남성 유방암은 여성에 비해서 유방 조직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여성보다는 훨씬 작은 그 상처로 그 절제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질문이 참 많이 오고 있어요. 네네. 그만큼 이제 이 유방암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진다는 네. 얘기겠죠. 지금 5797님. 저도 유방 절제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 보냈네요. 요즘에는 보건수술도 발달했다고 하니 꼭 하세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셨어요. 네. 재건수술이 보험이 되기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고요. 네. 과거에는 재건수술을 한번 하려면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본인이 비용 부담을 했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보험이 돼서 급여가 그거 잘 돼서 됐네요. 환자분이 반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훨씬 옛날에 비해서 많이 그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고요. 네. 저는 특별히 막 진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되도록이면 완전 절제하시는 분들에게 재건 수술을 할 거를 권해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재건 수술을 안 하시려고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혹시 재발을 많이 하지 않을까? 재건을 하면 네.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미리 환자분께서는 재건 수술을 안 하시는 게 혹은 좀 있다가 한 2, 3년 있다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렇군요. 할 수 있다면 저는 하시라는 쪽으로 많이 권해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그런 미용적인 측면도 우리가 무시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가운 소식은 이게 이제 보험이 된다고 네. 말씀하셔서 좋은데 혹시 실비 보험도 가능한가요? 재건 수술이? 네, 그거는 이제 보험 약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급여 부분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또 실비에서 많은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해주고 계셔서 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네. 그럼 이제 실비보험은 자신이 보험 든 거 다시 한번 이제 약관을 네. 챙겨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1747님. 10년 전에 가슴 확대 수술을 했는데 유방암 가능성이 더 커지나요? 40대가 되니까 걱정됩니다. 이 보형물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유방 확대술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걱정인데 뭐 답만 먼저 말씀드리면 유방 확대술이 유방암과는 큰 상관이 없다. 아, 그래요? 라는 게 1차적인 답변이고요. 네. 단 검사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임플란트가 보형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은 4장의 사진을 찍게 되죠. 네. 한쪽에 2장씩 4장의 사진을 찍게 되는데 보형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8장의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8장을 찍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보형물을 그대로 놓고 찍는 사진 또 뒤로 밀고 찍는 사진을 해서 한쪽 가슴당 4장씩의 사진을 찍게 되고 또 만약에 거기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또 초음파를 통해서 또 네. 추가 검진을 하게 되면 네. 보형물이 있다고 해서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1241님. 80대 노인인데요. 유방이 땡기고 아프네요. 약을 여러 가지 먹는데 약 때문에 그럴 수 있나요? 남자예요 하셨어요. 80대 남성분인데 가슴이 아프시다. 유방이 땡기고 아프시대요. 약을 여러 가지 먹고 있는데 어떤 네. 약을 드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가장 흔하게 드시는 약들이 이제 소화기 계통의 약과 또 80대시라면 네. 전립선 관련된 약 드실 수 있고요. 또 심장 질환, 심장과 관련된 혈액순환 개선제라든지 혹은 심장의 기능을 좋게 하는 약들을 드실 수 있는데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약들이 모두 여성형 유방을 조장하는 약들입니다. 예, 그래서 가슴이 땡기거나 불편감들이 결국은 만져지는 건 없지만 여성형 유방의 초기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안 그래도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좀 맞습니다. 나오는데. 네. 또 간이 나빠져도 또 여성형 유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검사들을 그건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불편감, 유방의 불편감은 사실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에 있어서는 한 90% 이상의 여성들이 가슴에 불편감이 있다고 합니다. 가슴이 찌릿찌릿하다는 것부터 네. 우리하다, 뭐 땡긴다, 네. 아프다 굉장히 많은 표현을 쓰시는데 뭐 제 외래 오시는 환자의 90%는 다 유방통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죠. 그래서 네. 근데 유방통이 유방암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유방통은 유방암의 증상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우, 시간이 또 오늘도 짧은 걸 또 느낍니다. 아무래도 관심들이 많으니까 문자가 많은데 저희가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끝으로 평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유방암 혹은 어떤 질병을 예방하고자 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좋은 음식, 뭐 좋은 거 없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유방암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하시고 비만하지 않도록 체중 관리 잘 하시는 이 두 네. 가지가 어떤 좋은 명약이나 좋은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사실 어려운 일이죠. 체중 살찌지 않고 매주 하루에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진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네.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가진단도. 자가검진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당신의 주치 국내 유전성 유방암 권위자인 대림성모병원의 김성원 병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는 더더욱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또 끝곡 준비할 시간이네요. 보니엠의 징글벨 준비했습니다. 신나게 들으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